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원자 모형의 변천 중에서도요, 톰슨의 원자 모형과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강의 시간은 지금까지 봤던 것보다는 좀 적을 겁니다. 강의 시간은 적을 것이고요. 그 강의 소개글 보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 해당 글자를 클릭을 하면 그거와 관련된 톰슨의 원자 모형과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이 톰슨과 러더퍼드와 관련된 EBS에서 만들어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강의한 내용을 어, 연결 좀 지어가지고 거기 강의 속에 나와져 있는 그 해당 EBS 다큐를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늘 톰슨의 원자 모형과 러더퍼드 원자 모형 공부한 것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합시다. 자, 구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구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돌턴이 제안을 했던 원자 모형이었죠. 1803년에. 그 다음에 이제 돌턴 다음에 이제 톰슨이라는 학자가 전자라는 입자를 어떤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게 되냐면 응급성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알아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공부를 좀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톰슨의 제자인 자 러더퍼드가 이제 가운데 원자 핵을 밝혀내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러더퍼드가 통해서 이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핵의 입자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로 공부하는 것은 이 톰슨과 러더퍼드에 대한 부분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보면 여기 빈칸 채울 거예요. 자, 여기 톰슨 모형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이다? 그렇죠. 전자를 발견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물론 이 사람이 전자라고 얘기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이 톰슨은 마이너스의 전하를 띤 입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나중에 후에 이 과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전자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은 사실 지난 시간에 적어주진 않았지만 그냥 태양계 모형이라고 해요. 뭐 행성 모형, 태양계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여기 아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자, 원자 핵이라는 입자를 좀 발견해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원자의 중심에는 질량이 크고 양전하를 띤 핵이 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원자 핵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 주위에 원자핵의 양전하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수만큼의 전자가 빠르게 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이 되게 돼요. 그래서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가 무작위로 어떤 궤도에서도 전자들이 다 돌 수 있다. 어떤 궤도에서도 다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전자는 어디든 존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맥락이었다면 보호에서는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 존재하긴 하는데 어떤 궤도, 모든 궤도에 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궤도에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고 여기 보면 이제 궤도가 여기부터 여기 사이는 궤도가 없잖아요. 이 사이에는 전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특정 궤도에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보어고요. 이건 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은 우리가 이제 궤도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이제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후에 이게 이제 주양자수라는 현대 원자 모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주양자수라는 개념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일정한 궤도를 두고 있는데 이 일정한 궤도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특정 원자핵 주변에 특정 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특정 궤도가 있고 그 특정 궤도에 전자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을 들어오게 되면 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결과를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으로는 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바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한계점이에요. 어찌됐든 보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 현대 원자 모형. 자,
당연히 현대에서 말하는 원자 모형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비탈 전자 구름, 자,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 구름처럼 퍼져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현대 원자 모형으로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궤도가 있다고 보어가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 궤도를 사실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궤도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거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궤도라는 존재 자체를 좀 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생기게 됐고,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그래서 이 아래 옆에서 적을게요. 궤도가 있다, 이것을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원자핵 주변에, 원자핵은 플러스를 띄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원자핵 주변에는 좀 전자가 많이 존재할 것이고, 원자핵에서 조금 멀리 떨어질수록 전자가 아무래도 좀 덜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어떤 확률적 접근을 이제 가지게 돼요. 확률적 접근. 그래서 플러스를 띄는 원자핵 주위에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점점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전자 발견 확률이 낮아진다라는 식으로 해서 어떤 전자 발견 확률을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게 현대 원자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 원자핵 주변에 여기에 지금 보면 음영 처리가, 원자핵이 가까운 부분들은 좀 진하게 돼 있고 멀리 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음영이 덜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진한 부분이라는 건 그만큼 원자핵 주변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많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점점 흐릿해진다는 건 전자 발견 확률이 점점 적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다 보면 이게 마치 구름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 구름 모형, 뭐 오비타 전자 구름,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뒷장에 넘어가서 톰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네, 이제 톰슨의 음극선 실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톰슨이라는 이 과학자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가 있는데요. 캐번디시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캐번디시 연구소의 소장으로 일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톰슨이 굉장히 대단한 교육자이기도 한 게, 많은 제자들을 좀 길러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노벨상을 받은 제자만 이제 6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에는 러더퍼드, 뒤에서 배울 러더퍼드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어도 있는 거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톰슨의 제자인 러더퍼드가 또 러더퍼드의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러더퍼드의 제자가 또 한 11명이 또 노벨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톰슨의 제자, 그 다음에 그 제자의 제자들 중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만 수십 명이 되는 거니까, 이 톰슨이 얼마나 이제 대단한 사람인가,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좀 먼저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실 톰슨의 음극선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전자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이 전자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냥 마이너스 전하를 띤 어떤 입자를 이 사람이 이제 밝혀내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게 됐냐면, 음극선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밝혀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음극선 실험이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이 그림 가운데 있는 그림을 좀 잠깐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음극선 실험을 하는 장치인데, 이렇게 유리관들이 있어요. 이렇게 유리관이 이렇게 쭉 있고요.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진공관이라고 할게요. 진공관. 그러니까 진공관이라고 한 얘기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를 이제 다 빼줬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요, 어떤 특정 기체를 좀 넣을 겁니다. 특정량의 기체. 여기다가 매우 적은 양의 기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떤 특정 좀 기체를 좀 소량 넣게 될 거예요. 이 특정 기체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들 뒤에 가서 공부를 하겠지만, 어떤 물질들은 대부분 뭔가 에너지를 받으면 어떤 특유의 빛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금속도 여러분들 열을 받으면 어떤 금속이
특정 빛을 내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불꽃 반응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거기다가 열을 가하면 그 특정한 그 금속의 어떤 색깔을 나타냈잖아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뭐 노란색을 나타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기체라는 것은 에너지를 받게 되면, 자, 에너지를 받으면, 자, 특유의 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랑 약간 유사한 거예요. 사람 지문이랑 조금 유사한데, 여러분들 사람 지문을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특유의 빛이 나왔다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떤 기체가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대충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진공관 안에 이제 매우 작은 양의 기체를 둔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플러스 극인데요. 그래서 여기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강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이 마이너스 극에서 어떤 입자가 튀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입자가 막 이렇게 튀어나가게 돼요. 여기서 막 입자들이 막 튀어나갑니다. 이 입자들이 지나가는 그 길에 뭐가 있겠어요? 이 특정 기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특정 기체를 딱 치면서 지나가게 되면은 이 특정 기체가 이제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나가는 경로에 어떤 색깔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나가는 경로에 색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이 입자들이 지나가는 그 길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나타냈으니까 선생님도 그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얘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입자들이 지나가는 길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여기서 말해주면 여기서 다시 보면 마이너스 극에서 뭔가 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이 노란색 요 입자들 이것이 모이면 이제 우리 눈에는 선으로 보이거든요. 이 선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선이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과학자들이 음극선이라고 불렀어요. 음극선. 그래서 당시의 과학자들은 이 음극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이제 주 과제였다는 거죠. 정체라고 하면 이 음극선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얘의 정체를 이제 밝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 이제 그림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의 이 직류 전원 장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강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입자들이 이렇게 쭉 튀어나가는 거죠. 이렇게 쭉 튀어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튀어나가게 돼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일자로 가는 거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 여기 보면은 이 유리관 이 뒤편에 한 요 정도 부분에 형광물질이 좀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음극선이 와서 부딪히면은 부딪힌 부분에 어떻게 되냐면 스파크가 타다닥 튑니다. 타다닥 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음극선이 이 지나간 경로 이거는 뭐 어차피 안에 기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 형광물질이 발라져 있는 곳에 부딪히게 되면 또 스파크가 또 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이 음극선이 지나가는 경로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사람 모양을 이런 식으로 갖다 놨어요. 그러면 여기 뒤에 어떻게 되냐면 정확히 이 사람 모양이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이 음극선은 직진을 하고 있구나.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간단히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음극선이 지나가는 경로에 또 어떤 실험을 또 해보기도 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십자가 모양의 어떤 바람개비를 갖다 놓으면 이 바람개비가 어떻게 되냐면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보고서도 뭔가 이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음극선이 이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었다는 것은 뭔가 이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질량을 가진 입자가 있기 때문에 이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실험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음극선이 지나가는 경로에
한쪽에는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한쪽에는 플러스 전하를 걸어주게 됐더니 얘들이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쭉 가던 애들이 아래쪽으로 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왜 아래쪽으로 휘었겠느냐. 그건 바로 얘들이 어떤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야. 마이너스라는, 잘 안 보이네요. 네, 마이너스라는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플러스 쪽으로 휘인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을 좀 하게 된 거죠. 지금은 선생님이 좀 대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아래를 보시면, 이거 이제 화면 조금만 올릴게요. 아래를 보시면 이제 방금 선생님이 이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실제 실험을 그림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러더퍼드까지 얘기가 끝나면 여러분들 그 영상을 좀 보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실험하는 부분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금속판이 설치된 음극선관에 전압을 딱 걸어줬더니 여기서 이제 나가겠죠. 쭉 이제 빛들이 나가게 되는데, 노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빛들이 나가게 되겠죠. 근데 이 빛이 가는 경로에 이런 식으로 뭔가 막아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 뒤에 이런 식으로 뭐가 된 거예요? 그림자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뭐라고 적어주시면 되냐면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음극선은 이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바람개비가 설치된 음극선관에 전압을 걸어줘서 음극선이 지나가는 경로에 이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거 딱 봤어요. 근데 바람개비가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거는 이 음극선이라는 것은 질량을 가진 입자이기 때문에 질량을 가진 바람개비를 돌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험 결과를.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역시 음극선이 쏘아졌을 때 뭔가 이 자석을 갖다 줬다. 자석을 갖다 댔다. 자석을 가까이 댔을 때 뭔가 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전하를 띤 물질은요, 주변에 자기장이 있으면 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이미 톰슨이 있던 시대에도 이미 밝혀져 있던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음극선의 경로가 어떤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딱 갖다 대었을 때, 자석을 갖다 대었을 때 휘었다는 것은, 이 음극선이라는 것은 무슨 성질을 띠고 있느냐? 전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전하를 띤 입자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거 말고 위에서 그림에서 나왔듯이 뭐 한쪽은 뭐 이쪽에다 뭐 플러스 전하를, 한쪽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 거에다가 전압을 이렇게 딱 걸어주면 음극선이 이렇게 위쪽으로 휘겠죠? 그럼 이걸 통해서 더 정확히는 얘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라는 걸 더 정확하게 알아낼 수도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 이 자석을 통해서도 이 휘어있는 방향을 통해서도 얘네들이 어떤 입자인지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리 시간에 배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FBI라고 해가지고요, 나중에 좀 배우게 될 건데 지금 여기선 그 얘기 하진 않고요. 그냥 플러스 전하를 띈 거가 마이너스 전하 요 부분을 본 다음에 플러스 쪽으로 휘었다는 것은 얘들이 어쨌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었다. 그냥 그 정도는 알 수 있다. 이렇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극선 성질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톰슨이 결론을 내리는 거죠. 직진을 하는 성질이 있고 질량을 가진 입자이면서, 그런데 얘들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가서 바로 전자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를 통해서 원자 모형을 톰슨이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기존의 돌턴은 그냥 구 모양이 원자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 톰슨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를 밝혀냈기 때문에 이 원자 안에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를 이제 얘기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톰슨은 그 공 모양의 원자 내에 플러스 전하가 골고루 퍼져 있고, 이것은 간접적으로 알아낸 겁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를 밝혀내기 때문에 이 중성이라는, 원자가 중성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추측을 한 거죠, 본인이. 그 다음에 그 속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가 박혀 있는 원자 모형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것이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이 구 모양이 있고 이 마이너스 전자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박혀 있고 원자는 중성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있는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입자 모형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화면 조금만 올릴게요.
그래서 톰슨이 발견한 이 입자를 과학자들은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전자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톰슨의 원자 모형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톰슨의 제자인 러더퍼드가 한 실험이 있는데 그 실험의 이름이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 그래요. 알파 입자는 우리가 보통 알파 이렇게 쓰고 알파 입자 뭐 산란 실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러더퍼드가 수행했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의 결과를 이 톰슨이 제안했던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뒷장에 러더퍼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러더퍼드가 원자핵이라는 걸 밝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원자핵을 써주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러더퍼드는 굉장히 훌륭한 과학자이기도 하면서 훌륭한 교육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1871년에 이제 뉴질랜드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 아까 얘기했던 캐번디시 연구소에서 이제 톰슨을 만나게 된 거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러더퍼드 인생의 이제 전환점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제자들 중에도 굉장히 많은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 나왔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러더퍼드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일단 러더퍼드가 우리 스승인 톰슨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양성자는 원자 내에 골고루 퍼져 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양성자는 원자 내에 골고루 퍼져 있다. 그 다음에 전자는 원자에 박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더퍼드가 살던 시절에는 중성자의 존재를 알지는 못했고요. 하지만 당연히 이제 양성자나 어떤 전자의 어떤 존재는 알고 있었던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방사선에 대한 그런 연구를 계속 꾸준히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에 대해서도 조금 굉장히 대가였냐면 방사성 원소 물질. 그러니까 이 방사선 원소 물질에서는 이제 방사선이 이제 방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뭐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보도록 할게요.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러더퍼드는 매우 얇은 금박에 빠른 속력으로 알파 입자를 충돌을 시킬 때 이 알파 입자의 경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알파 입자가 무엇이냐면 이 헬륨 원자핵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헬륨이라는 것은 원자 번호가 2번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중성자가 2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야 아는 거고 그 러더퍼드가 살던 시절에는 몰랐던 겁니다. 근데 이게 나왔으니까 알파 입자를 우리가 한번 써볼게요. 헬륨이라는 것은 원자 번호가 2번이고 양성자랑 중성자가 2개를 합쳐서 4개가 되니까 질량수는 4개가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원자핵이라는 것은 헬륨 원자가 아니고 헬륨 원자핵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없는 상황이니까 전자를 2개 이런 식으로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파 입자를 지금에 와서는 표시를 좀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알파 입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줬고요. 그 뒤에 가서도 이제 우리가 계속 금박이라는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이 매우 얇은 금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할 때 금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금을 이제 왜 사용을 했냐? 아이고 지금 방금 살짝 잘렸네요. 금을 왜 사용을 했냐면요. 금은 이제 모든 금속 중에서 이제 가장 얇게 만들 수 있는 금속이거든요. 그래서 러더퍼드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최대한 얇은 어떤 종이 같은 형태의 어떤 것을 좀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그거를 금을 이용해서 조금 뭔가 금속을 이용해서 뭔가 종이 형태의 아주 얇은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거에 가장 적합한 금속은 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박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실험 장치를 한번 보게 되면은 아래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이 형광 스크린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형광 물질에 어떤 물질이 딱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입자가 부딪히게 되면은 스파크가 튀는 것처럼 이 형광 스크린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냥 알파선이 이 형광 스크린 닿으면 타삭 하면서 불빛을 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이제 알파선 검출기 이런 형태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지금 뭐가 막 튀어나갑니까? 알파 입자가 막 튀어나가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알파 입자가 나가는 총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면 여기 보면 방사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바로 방사성 원소 물질이거든요. 여러분 방사성 원소 물질이라는 것이 뭐냐면 뭔가 스스로 방사선을 내는 물질,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방사성 원소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자연계에 발견되는 물질들 중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관찰이 되냐면 이제 우라늄까지 좀 관찰이 되는데 뭐 우라늄 또는 뭐 폴로늄 뭐 이런 물질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 방사선을 계속해서 내놓습니다. 자연계. 그래서 요 상자가 뭐냐면 이게 납상자거든요. 요 납상자 안에 이제 뭘 가둬 놓은 거냐면 방사선 물질을 이렇게 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이 방사선 원소 물질은 예를 들어서 뭐 우라늄이나 아니면 폴로늄 이런 물질을 여기 안에 갖다 놓은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우라늄이나 뭐 폴로늄을 갖다 놓으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사방으로 방사선을 이렇게 내놓는다는 거죠. 사방으로 방사선을 내놓게 되고 이 앞부분 상자의 앞부분만 입구를 싹 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부분으로 뭐가 나가는 겁니까? 알파 입자가 쫙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총이라고 표현을 썼지만 요 앞부분에 근박 쪽으로 그냥 문을 열어준 것 뿐이에요. 이 상자의 문을. 그러면 여기로 굉장히 빠른 속도의 알파 입자가 마치 총알을 쏴주듯이 알파 입자가 쫙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아래에 볼게요. 화면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알파 입자 이 산란 실험이라는 것을 이제 했을 때 이 실험을 설계를 하고 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어떤 예상을 일단 러더퍼드가 했냐면 그겁니다. 그 원자 내에 이제 전자가 박혀 있고 그 전자가 박혀 있지 않은 나머지 공간은 이 플러스 전하가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톰슨이 제기했던 원자 모형인데 바로 그러한 원자에다가 뭘 쏴주는 거냐면 굉장히 빠른 속도에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알파 입자를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러더퍼드가 생각했을 때는 알파 입자를 막을 그 어떤 물질도 원자 내에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 일단은 기본적인 실험 결과에 대한 본인의 이제 예상 결과였다는 거죠. 예상 결과. 그래서 이것을 좀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좀 비유를 했는데 탁구공을 이게 이제 전자인 건데요. 전자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탁구공을 쌓아놓고 야구공이라고 적어놨네요. 자, 야구공을 던지는 일종의 실험이온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야구공은 알파 입자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탁구공을 좀 겹겹이 뭐 한 겹으로 좀 한 5층 쌓았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이제 야구공을 던졌는데 그럼 야구공이 던졌을 때 이 탁구공을 아무것도 못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알파 입자를 근박에 쏘아줬을 때 이 근박이 이제 뭐냐면 이 탁구공이 일렬로 세워져 있는 형태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이제 야구공 알파 입자를 쏴준 거죠. 그랬을 때는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야구공은 그대로 근박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게 이 러더퍼드가 생각했던 알파 실험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자 왼쪽 그림을 좀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알파 입자인데 물론 간혹 가다가 살짝 경로가 휘순이 있을 거예요. 아주 살짝 휘순이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다?
대부분은 그냥 지나갈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러더퍼드가 예측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알파 입자가 그대로 통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 근데 이제 실제 실험한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충격적이었냐면 바로 요 2번하고 3번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 2번하고 3번. 자, 요 2번하고 3번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일단 1번은 본인의 예상대로 맞아요. 알파 입자의 대부분은 예상대로 원자를 그대로 통과했는데, 요 2번과 3번이 아주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수의 알파 입자가 경로에서 약간 휘어져서 가다가 약간 이렇게 휘어져 가더라. 그 다음에 아주 더 적은, 매우 적은 수의 알파 입자는 심지어 아예 튕겨 나오기까지 하더라. 가다가 튕겨 나오기까지 하더라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야구공을 탁구공한테 던졌는데 야구공이 탁구공에 맞아서 아예 되튕겨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이제 러더포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커다란 포탄을 내가 얇은 종이에다 쏘았는데 포탄이 뒤로 튀어나오는 거랑 마찬가지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믿을 수 없다. 이 실험 결과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실험을 좀 반복을 해봐도 계속 그런 식의 형태의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스승이 생각했던, 우리 톰슨 선생님이 생각했던 이 원자 모형이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직관적으로 알게 되고 자기만의 이제 원자 모형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 실험 결과를 토대로 러더포드가 생각했던 어떤 의식의 흐름을 좀 여기서 적어보면은 이런 겁니다. 자, 알파 입자의 대부분은 예상대로 원자를 그대로 통과했다라는 것은 이제 원자 내부의 공간은 대부분이 빈 공간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요. 자, 2번하고 3번에 있는 휘어져서 통과됐거나 튕겨져 나왔다. 물론 실험을 약 8,000개를 쓰면 그 중에 1개 정도가 튕겨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원자의 아주 좁은 공간에 질량이 밀집되어 있는 플러스 입자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가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게 아니고요. 톰슨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플러스 전하가 한 곳에 쫙 있다는 거죠. 한 곳에 쫙 모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구공이 왔을 때 그 야구공을 다시 되튕겨져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질량이 밀집되어 있는 무슨 플러스 입자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화면 올려볼게요. 자, 그래서 톰슨이 얘기했던 원자 모형을 정리를 해보면, 자, 원자 중심에 부피가 매우 작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떤 플러스 전하의 원자 핵이 존재한다. 러더퍼드는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 주위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이제 회전을 하는 형태를 이제 러더퍼드가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회전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플러스 전화가 가운데 있고 마이너스 전화가 이렇게 있는데 이 마이너스 전화가 이 플러스 전화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입자에 비해서 마이너스 입자가 굉장히 가벼우니까 여기 전자 가만히 있으면 결과적으로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끌려가는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전자가 플러스 주변을 이런 식으로 돌고 있다라는, 회전한다라는 개념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한계점인데요.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보어의 원자 모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물리학 이론에 의하면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면 에너지를 발생시키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가 이렇게 돌잖아요. 돌면은 이 마이너스 전자는 에너지를 잃게 돼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 에너지를 잃게 되니까 돌다가 원자핵에 딱 붙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원자가 붕괴된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못합니다. 전자기학 이론에서 얘기하는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일 때 분명히 에너지를 잃게 되는데, 그럼 에너지를 잃어서 결과적으로는 원자핵에 전자가 딱 붙어버리게 된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어떤 특정 기체를 넣게 되면은 어떤 빛이 방출된다 그랬죠? 근데 그 빛을 어떤 프리즘과 같은 분광기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햇빛의 분광기를 통해서 보면은 빨주, 노초, 파남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수소기체 방정관을 우리가 이 분광기를 통해서 관찰을 해보면 어떤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설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요거는 좀 뒤에 가서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런 한계점 때문에 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한 2년인가요? 보어의 원자 모형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링크 걸어 놓은 거 있어요. 그 클릭하셔서 꼭 EBS 다큐 보도록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